오늘의 주제, 조선은 어떻게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나? 자,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기 전 이 조선 사람들은 일본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었을까요? 외놈들. 아우, 왜? 예, 외놈들.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 빼앗기 전에 네. 또 침략하고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임진왜란. 임진왜란부터 네. 해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그렇죠. 신경 많이 쓰이고 또 언제 공격 올려나 막 불편한 그런 나라. 네. 조선 초부터 이 외구의 침탈과 임진왜란 등 정말 일본과 숱한 전쟁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 끊임없이 우리 땅을 약탈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1876년 2월에 체결된 조일수호 조교입니다. 이 조약은 강화도에서 체결됐거든요. 그래서 흔히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강화도 조약. 예, 맞습니다. 이 조일수호 조교는 조선과 일본이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통상을 하기 위해서 맺은 조약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일수호 조교에 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기에 조선이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첫 번째 결정적 사건이 되었을까요? 자, 조일수호 조교의 몇 가지 조항을 보면서요, 제가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1조,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조금이라도 상대방의 권리를 침범하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일단 대등하고 서로 침범하지 말라. 그리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네, 그리고 자주국이라고 대우해 주는 거 아닙니까? 문제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자, 그런데요, 이 조항에는요, 일본의 은밀한 속셈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뭐죠? 자, 여러분들, 조선이 오래도록 사대한 나라 어디라 그랬죠? 나라. 중국. 맞습니다. 바로 중국이었죠, 청나라. 자, 근데 조선은 중국, 그러니까 당시에는 청나라였던 중국의 속국이 아닌 자주국가다. 응? 자, 이는 곧 조선을 청나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일본의 속셈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나오게끔 하려고. 그렇죠. 자, 이 또 다른 조항을 보시면요, 일본의 의도가 더욱 선명히 드러나는데요. 제4조, 조선국은 부산 외 두 곳의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인이 와서 통상을 하도록 허가한다. 일본은 왜 하필 부산, 원산, 인천의 항구를 콕 집어가지고 개항하라고 요구할까요? 가까운 데는 이해돼요. 부산? 가능한데 인천까지 이렇게 쭉 가야 되는 거. 일본에서 인천까지 가려면 엄청 돌아가야 되잖아요. 굳이 왜 인천을?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뭐냐면 수도인 한양으로 빠르게 진격할 수 있는 항구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바로 들어올 수 있게. 자, 다음으로는요, 이 조일수호 조교의 10번째 조항이 있는데요,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10조, 일본 국민이 조선의 항구에서 조선 국민에게 죄를 지었더라도 일본 관리가 심판한다. 이거는 상대방의 권리를 침범하거나 의심하지 말라고 해놓고 막상 그렇게 했을 때는 일본이 심판할 테니까 너희들은 뭐라고 하지 마. 그렇죠. 당시 그 조선에 있던 일본인들은요, 이 10번째 조항에 따라 가지고 바로 치외 법관, 이걸 인정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일수호 조교는요, 이 속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본의 의도가 뻔히 보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조약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조선은 그 얕잡아는 일본과 왜 이런 불합리한 조약을 맺었을까? 이거 다 봤을 텐데, 그죠? 너무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자,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요 6개월 전으로 한번 시간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도 앞바다에 수상한 배 한 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요 강화도 이 초지진을 향해 가지고 조금씩 다가옵니다. 자, 이 조선군의 경고 포격에 수상한 배는요 맹렬한 포격으로 맞대응을 합니다. 강화도에 나타난 이 수상한 배는요 다름 아닌 바로 일본 국적의 군함이었습니다. 우와. 배의 이름은요 바로 운요호. 그러니까 운요호에 타 있던 일본군은요 강화도 초지진의 포대를 박살냈고요 민가를 습격해가지고 약탈하고요 불을 지르기까지 했어요. 이거 전쟁하자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아니 운요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이들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조선이 죄 없는 일본 배에 손에 끼쳤으니 손해를 갚는다는 뜻으로 우리에게 항구를 열어달라. 아니 피해를 끼친 건 일본인데 역으로 화를 내네요. 그러니까요. 열받네요. 그죠? 네, 너무 열받네. 올라오시죠. 네. 일본은 뻔뻔하게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면서 강화도 앞바다에 무단으로 배 정박시키고는요 막 무력 시위까지 펼칩니다. 조선 정부는요 막 이렇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회담자에 나설 수밖에 없었죠. 일본 측 대표는요 조선 측 대표에게 조선의 항구를 열겠다는 통상조약 맺읍시다 라고 하면서 강하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욱 유리하게 만드는 일이 또 벌어집니다. (1884년 10월 17일) 밤 9시였습니다. 개국 파티가 한창이던 우정총국 옆 민가에서 불길이 빡 솟구쳐 오릅니다. 곧이어 이 고종 부부가 있는 침전으로 한 신하가 급히 달려오죠. 급히 몸을 피하셔야 합니다. 이 신하의 다급한 말에 고종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요. 대체 무슨 사고가 일어난 것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대답을 들을 수도 없이요. 이번에는요. 구멍 안에서 뻥! 하고 이 폭탄 터진 소리가 들리는 거죠. 조선이 일본의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결정적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갑신정변. 신정변. 바로 조선의 젊은 관료들이 청나라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조선의 개화를 목표로 일으킨 갑신정변입니다. 임오군란 이후에 고종과 같은 그 개화 사상을 가진 젊은 신진 관료들이 조정에 대거 등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임오군란 이후 이 조선에 대한 청나라 내정 간섭이 길어지니까 청나라에 대한 반발 심리가 확 높아지게 된 거예요. 청나라 싫다. 자, 그럼 어느 쪽 편이 많아질까요? 일본. 그렇죠. 반대니까 네, 반대. 일본. 네. 게다가 당시 김옥규는요. 고종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일본을 둘러보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김옥균이 일본에서 목격한 거. 조선에선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는 일을 일본에선 기계가 기계로. 대신해주고 있고요. 물자 운송은 차량이 막 대신해주고 있고요. 화폐 찍어내는 네. 그 지폐 주조 기술까지 있는 거예요. 발전된 일본의 모습을 보고요. 김옥균은 정말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조선도 빨리 이런 기계 도입해가지고 근대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런데 당시 고종하고 명성황후는요 그냥 청나라 도움 받으면서 조금씩 개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이 친일 개화파가 정변을 일으켜서 빨리 정말 나라를 제대로 뒤집어 보자라는 그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아, 그리고 고종과 명성황후 부부를요 옆에 있는 그 경우궁으로 유인하는 데도 성공을 합니다.
일본군은요 바로 대문 안팎을 둘러싸고 사람들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를 합니다. 김옥균과 친일개혁파는요 이제 본격적인 개혁을 추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1884년 10월 19일 오후에 김옥균을 비롯한 친일개혁파는 물론이고요 일본군마저 깜짝 놀랄 만한 뜻밖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청이 오나요? 오! 맞습니다. 바로 청나라가 고종 부부를 구하기 위해 군사를 보낸 거예요. 궁궐을 점거하고 있던 일본군과 친일개혁파는 약 500여 명이었고요. 고종 부부의 신변을 확보하기 위해서 달려온 청나라군은 대략 1,500명. 와. 세 배. 차이가 크네요. 네. 군안에서 결국 두 나라의 군사가 제대로 맞붙은 거죠. 군사수, 화력, 일본군이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청나라에 처참하게 밀립니다. 예상과 다르게 일이 막 커지니까 일본 공사 당황했던 거예요. 이건 아니지. 생각했던 게 아닌데. 그림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곧바로 군사들 철수시킵니다. 김옥균이 눈치 안 채게 철군 준비를 하라는 게야. 우리 일본군이 철군을 하면 김옥균은 반나절도 버티지 못할 겁니다. 일본군의 도움이 간절했던 이 친일 개화파의 기대와는 다르게 임오군란 때처럼 또 한 번 잽싸게 꽁무니를 뺀 겁니다. 결국 정변은 어떻게 됐다? 실패. 대실패. 3일 천하로 갑신정변은 결국 막을 내리게 됩니다. 게다가 얼마 뒤에 일본은 또 한 번 뻔뻔한 태도로 조선 정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일본은 조선 민중들이 불태운 일본 공사관, 살해당한 일본인들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라 라고 요구를 해요. 네. 황당하죠? 와, 아니, 잘못은 늘 본인들이 하고 역추궁을 적반하장이네. 그렇죠. 그렇죠. 이런 답답한 마음을 우리뿐만 아니라 그때 살았던 조선의 관료들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를 찾아가서 이런 하소연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조선이 일본에 실수한 일이 없는데 그런데도 감히 조선 정부가 말 못하고 배상금을 물고 사죄해야 한다니 이 무슨 법인가? 결국 조선 정부는 1884년 11월 14일 일본인 입은 피해에 대한 사죄와 보상 그리고 일본 공사관 신축 자금까지 지불하기로 약속하는 조약을 체결합니다. 바로 한성조약입니다. 근데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맺은 조약이 또 하나 있어요. 일단 청나라 군대를 조선에서 철군시킵니다. 왜냐면 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일단 군사 다 빼자. 그리고 두 나라 중에 한 나라만이라도 조선에 군대를 보내면 다른 나라에도 그걸 미리 알려야 된다라는 조항을 넣게 됩니다. 그 청나라는 오케이 했어요? 네. 왜냐면 왜 또 관계를 그냥 서로 그러니까 청나라나 일본도 이 시점까지는 이게 전쟁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고 원하진 않아. 서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 의미사변. 1895년 8월 20일 새벽 광화문 밖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얼마 후에 괴한들이 담을 타고 경복궁 안으로 침입했죠. 이 경복궁에 침입한 괴한들의 작전명은 여우산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다름 아닌 조선의 왕비 명성황후였습니다. 아이고. 여우사냥의 목표 명성황후를 발견한 자객은요 곧장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죠. 심지어 명성황후를 죽인 다음에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건청문 동쪽 노건숲 속에서
그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했습니다. 오. 남아있는 명성황후의 흔적이라고는 정말 단지 뼈 몇 줌뿐이었다고 합니다. 와. 일산늑약. 일산늑약. 1905년 11월 17일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아간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1905년 상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덕수궁에 있는 황실도서관 중명전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집니다. 쾌걸 준비를 하던 대한제국의 대신들은요, 중명전에 갑자기 들이닥친 누군가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자, 이 중명전을 습격한 이들은 누구였냐면요, 바로 총칼로 무장한 일본 헌병들이었어요. 그리고 일본 헌병들 뒤로 누군가 슬그머니 나타나서 쫙 얼굴이 보이죠? 여기서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토 히로부미가요, 군사를 이끌고 중명전에 쳐들어온 이유가 있었죠. 이토 히로부미는요, 이틀 전인 11월 15일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포기하시오! 라고 하면서 을사늑약 체결을 강요했거든요. 안 되죠. 당연하죠. 예. 고종은요, 이토 히로부미와 설전까지 벌이면서 조약 체결할 수 없다라고 반박을 해요. 그러자 고종에게 이토 히로부미가 아주 충격적인 말을 남기죠. 승낙하든 거부하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거부한다면 뒷일은 우리도 책임지지 못합니다. 협박인데. 협박이지. 그렇죠. 이 오만 불순한 태도에 고종은 입을 떡 벌릴 수밖에 없었죠. 이후에도 고종은요, 계속 시간을 끌면서 조약 체결을 반대합니다. 그러자 이 참다 못한 이토 히로부미가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군까지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조선. 심지어 을사늑약 체결 2년 뒤인 1907년에는 일본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대한제국의 2대 황제로 즉위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자, 정말 조선은요, 그야말로 그 바람 앞에 촛불처럼 언제 일본에 잡아먹힐지 모르는 정말 위태로운 처지가 되고 만 겁니다. 그렇게 조선을 식민지화할 일본의 계획이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든 거죠. 이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약 5년의 시간이 지난 1910년 아, 5년. 경술년, 창덕궁 대조전의 분위기가 착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쉽사리 입을 열지 못한 채 순종이 눈치만 살피고 있었어요. 순종은요, 눈앞에 놓인 엄청난 문서를 보고요, 눈을 질끈 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제국을 아예 일본에 귀속시키겠다는 충격적인 내용의 문서가 순종의 눈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정막만이 가득했던 대조전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일본과 조선의 병합은 불가피합니다. 정막을 깨며 일본과 조선의 병합을 강력하게 주장한 이 남자의 정체, 바로 대표적인 친일파 이완용이었습니다. 그 조일수호 조교,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조선 침략의 목표를 이루기까지 걸린 시간은 40년이 채 안 된 겁니다. 목숨을 걸고 하시면서 우리가 또 광복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나라가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그래서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령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정당화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왜 겪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말 깊게 생각해보고 우리나라 역사를 함께 배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멋진 말을.